굿데일리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조재형 심장내과의 조재형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라디오 코리아 방송을 통해서는 처음이시잖아요. 예, 청취자... 지금 라디오 코리아는 처음 방송에 나오는데요. 그렇죠. 예.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재형 심장내과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형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심장 관련해서 많은 건강 정보들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가장 먼저 정말 자주 듣는 용어이긴 한데 그래서 고르신 것 같아요. 고혈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거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정의를 내려야 할 게 고혈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고혈압의 진단을 내리는 기준이 무엇인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고혈압을 오늘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요. 네. 이제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미국 분들 사이에서도 가장 그 유병률이 높은 심장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고혈압에 대해서 조금 더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잘 아시면 네. 심장 건강을 조금 더 젊으실 때부터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네네. 일단 고혈압의 정의는 이제 아시다시피 혈압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정상 혈압을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통 혈압을 얘기할 때 뭐 120에 80, 130에 70 이런 식으로 혈압에는 앞에 숫자가 있고 뒤에 숫자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둘 다 혈압인데요. 네. 앞에 있는 숫자는 저희가 보통 수축기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있는 숫자는 이완기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심장은 이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전신에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데요. 심장이 수축할 때 이제 그 혈관의 이제 압력이 120mm 머큐리 정도로 높게 되고요. 그다음에 심장이 이완할 때도 그 혈관 안에 압력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심장에 있는 혈압을 얘기할 때는 이제 숫자를 2개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혈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게 어떤 혈압이 제일 좋냐고 물으시면 네네. 저는 저는 120에 80. 120에 80. 예, 그게 아주 그냥 아이디얼한 정상 혈압이거든요. 그래서 네. 심장이 수축할 때는 120mm 머큐리 정도의 압력을 내고요. 네. 심장이 이완할 때는 80mm 머큐리. 그 정도의 혈압을 내는데요. 네. 예, 외우시기 힘드시니까 네. 2개를 더하면 200이 되거든요. 예, 120에 80. 그래서 외우시기 쉽게 그 120에 80이 가장 이상적인 혈압이고요. 네네. 그것보다 높으면 이제 보통 저희가 혈압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고혈압의 정의는 저희가 이제 130에 80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130에 80. 예, 그래서 앞에 숫자가 130보다 높아도 고혈압 또는 뒤에 숫자가 80보다 높아도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근데 130에서 뭐 1, 2 차이 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저희 보통 131, 뭐 가끔 병원 가서 혈압 체크하면 예. 그러면 나 고혈압인가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할 때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네. 1이나 2mm 머큐리 정도는 차이가 없고요. 보통 네. 이 고혈압은 그 저희들의 혈압이 한 사람의 혈압이 이렇게 픽스된 넘버가 아니거든요. 고정된 넘버는 아니고요. 계속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 시간마다 혈압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긴장을 하거나 뭐 제가 지금 라디오 방송 하듯이 긴장을 네네. 하거나 그럼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고혈압이시가요? 네, 제가 지금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처음이라서. 아니면 이제 뭐 쉬시거나 집에서 네. TV를 보거나 그럼 혈압이 낮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실 때 뭐 달리기를 하거나 네. 테니스를 치거나 수영을 할 때는 당연히 혈압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혈압은 높았다 낮았다 하는데요.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평균 혈압을 보통 재는데 그 평균 혈압이 이제 130에 80보다 높으면 네네. 고혈압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아, 예. 근데 그러면 이게 한두 번 그렇게 나왔다고 다 고혈압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얼마나 자주 측정해서 이게 계속 130에 80이 나오면 고혈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한 번 130에 80 이상이라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지 않고요. 네. 제일 정확한 거는 혈압을 하루에 여러 번 재서 그 평균 숫자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예, 그래서 뭐 하루에 혈압을 한 5번 정도 재는데 한 4번 정도는 120에 80이 나오다가 한 번 뭐 135에 85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평균을 내면 아마 130에 80보다는 낮아질 거예요. 네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지는 않고요. 보통 하루에 이제 평균을 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혈압을 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예. 또 아니면은 이제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재는 혈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혈압을 재셔서 네. 그 평균이 130에 80보다 높으면 그때 이제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신비주의 남쌤님께서 혈압 높으신 분들은 수축 혈압이 200부터 뛰더라고요. 와, 쿵쿵 소리가 난다고. 예, 맞아요. 가끔가다 클리닉에서 200이 네. 높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와, 200. 와. 예. 그 고혈압의 정의가 다를 수도 있어요. 선생님마다 다른 분께서 140에 100으로 잡는데도 본 것 같다고.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한 5년 전에 그 이제 미국 심장내과에서 고혈압의 기준을 한번 바꿔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 전까지는 저희가 고혈압의 기준을 140에 90으로 잡았었어요. 아. 예, 그래서 140 수축기혈압이 140보다 높거나 네. 이완기혈압이 90보다 높은 경우에만 저희가 고혈압으로 진단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2015년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진료를 했었어요. 많은 선생님들이나 환자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015년, 6년 그때쯤에 이 고혈압 진단 기준이 한번 바뀌었어요. 아. 예, 바뀐 이유는 네. 이제 예전에는 140에 90보다 높으면 이제 중풍이나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높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네. 저희가 연구를 더 해보니까 130에 80보다 높아도 중풍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기준이 훨씬 낮아진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기준이 10mm 머큐리씩 낮아졌어요. 140에 90에서 10씩 낮아져서 네. 130에 80 그렇게 낮아졌어요. 최근 한 5년, 6년 정도. 아.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을 만나시거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140에 90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6년, 7년 정도부터는 130에 80 이상인 경우에 고혈압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어요. 오, 그렇게 예. 좀 최신 트렌드가 예, 맞아요. 바뀌었네요. 최신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네. 따라서 이제 갑자기 혈압이 높지 않으시던 분들이 갑자기 고혈압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140에 90으로 했을 때는 미국 전체 인구의 한 35% 정도 고혈압 환자였고 네. 근데 최근에 바뀐 130에 80을 적용하니까 한 43% 정도가 고혈압 환자가 거의 됐어요. 절반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래서 미국에 계신 그 분들의 한 반 정도가 고혈압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질환인 거죠. 진짜 많네요. 예. 그렇죠. 야월님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뛴다는 사실이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껴서 연구하고 치료하시는 심장 전공 의사님들 존경스럽다고 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서 예. 집에서 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재는 것이 제일 정확한가요? 맞는 정보인가요? 예, 바로 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이제 24시간 단위로 이제 혈압을 보면요. 혈압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거든요. 네네. 그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공통된 현상은 이제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네. 이제 몸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거든요. 이제 출근도 해야 되고 이제 직장 상사한테 안 좋은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쵸.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도 가기 가야 싫고 되고, 맞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닉 가서 환자분들을 봐야 되니까 이제 막 긴장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네네. 주로 아침에는 혈압이 높고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혈압이 낮아져요. 네.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쯤 되면 혈압이 제일 낮아지고 또 이제 잠을 자게 되면 그만큼 편안한 상태가 되니까 혈압이 네. 더 낮아져요. 오. 그래서 아침에 혈압이 높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낮아져서 잘 때 혈압이 낮아지는 그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미국 심장학회에서 그 요구하는 거는 하루에 2번 정도 혈압을 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아침에 한 번, 예. 자기 전에 한 번. 예, 첫 번째는 이제 일어나서 한 번 재고 네. 그다음에 저녁 먹고 자기 전에 한 번 재고 그렇게 2번 재시면은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그거를 평균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는 보통 높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조금 낮은데 네. 그 두 개를 평균 내서 그게 만약에 130에 80보다 높다. 네, 하루 네. 이틀 높은 건 괜찮은데요. 만약에 뭐 한 달에 한 7, 8번 재는데 네. 6번 높다. 그러면은 고혈압이실 가능성이 많으니까 주치 선생님 보셔서 이제 혈압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네. 여러 가지 피 검사도 하고요. 그렇게 예방하고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집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재는 것도 진짜 필요하네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니까. 예. 우리 션님께서 요즘 스마트 시계로 혈압 측정하는데 정확성이 있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예, 요즘에 이제 스마트 시계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요새 뭐 건강을 위해서 이거 산다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스마트 시계는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예, 제일 정확한 혈압 재는 데는 네. 이제 저희 온몸에 동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디서든 재나 혈압은 다 잴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요. 이 심장이랑 같은 높이에서 재야 돼요. 저희 심장이 요 정도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기 때문에 요 팔에서 재는 게 가장 정확한 팔뚝 거예요. 위쪽에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렇죠. 팔에서 재는. 그래서 이 팔에 이제 커프를 감고 재는 그런 기계가 가장 정확하고요. 네네. 가끔가다 환자분들이 손목에 재시는 게 있거든요. 뭐 시계는 거의 손목에 그죠. 차니까. 시계는 손목에 그쵸? 차기 때문에 손목의 높이를 심장과 같은 높이에 들면 정확하겠죠. 근데 이렇게 높이 들면 네. 이 시계가 위에 있기 때문에 네. 혈압이 낮게 나와요. 아. 그리고 이렇게 내리고 재면 손목이 심장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게 나오고. 아. 네, 그래서 손목에서 재는 건 저희가 추천은 안 드리고요. 가장 정확한 건 이 팔에서 재는 커프로 재는 네. 심장과 같은 높이에서 재는 네. 그런 혈압 기계가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요새 안 그래도 스마트 시계로 뭐 심장 박동수도 그때그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맞아요. 혈압도 재고 뭐 다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정확하진 않네요, 예, 사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데 요즘에 그렇게 재셔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예, 그렇게 재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혈압 정도는 이 커프로 재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 아까 그 얼마나 지속이 되어야 고혈압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게 이제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예. 증상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고혈압 증상이 있어요? 오시는 분들은 없죠, 사실. 예, 맞아요. 고혈압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네, 이렇게 뒷목 막, 잡잖아요. 예, 뒷목 싸우다가 어르신들이 뒷목 잡고 이렇게 쓰러지신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도 진짜 고혈압 때문에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 있어요? 예, 그러실 수도 있어요. 드물게는. 아, 전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드라마인데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 중에서는 네. 제가 보기에 9%의 환자분들에서는 고혈압에서는 증상이 없어요. 네,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 가다가 저희 클리닉에 180, 190 수축기혈압이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200에 가깝네요. 200이 넘으시는 오. 분들도 있어요. 210. 와. 그렇게 오셔도 증상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아, 근데 그냥 검진 받으러 오셨다가 발견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냥 고혈압이 있는데 약을 먹고 있는데 네. 집에서 혈압 한 번도 안 재보시다가 이제 클리닉 오시면 갑자기 200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아까 어느 청취자분이 얘기하셨듯이. 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증상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고혈압에는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근데 증상이 없으면 사실 그러면 아프다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는 건데 맞아요. 그래도 고혈압을 빨리 진단받고 치료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을 영어로 silent killer라 그래요. 사일런 킬러. 예. 침묵의 살인자. 그죠. 그러니까 고혈압이 1년, 2년, 3년 되시면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네. 뭐 아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어요. 네. 머리가 아프시지도 않고요.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뭐 아무 불편이 없으세요. 그러게 있다가 이제 만약에 15년, 20년 정도 되면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시기도 하고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되다가는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일런트 킬러를 네네. 잘 예방을 하고 또 빨리 그 진단을 해서 그 혈압을 낮춰서 이제 저희가 오래 살게끔 하는 게 이제 제 임무 중에 하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집에서 혈압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혈압이신 분들 아니면은 혈압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요즘에 그 뭐 이 혈압 기계가 굉장히 싸졌거든요. 그래서 한 네네. 20불, 30불 그렇게 정도만 싸요? 주면 예, 뭐 오. 전자상거래 업체 뭐에서 파는 그런 네. 데 가시면요. 얘기하면 안 되죠. 뭐에서 이런 데 가시면은 그 혈압 기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요즘에 2, 30불만 주면 굉장히 정확한 혈압 기계가 많이 있어요. 그거 사셔서 네. 특히나 이 시니어분들 뭐 네. 혈압이 높다고 들으셨던 분들은 그런 걸 사셔서 혈압을 재신 다음에 130에 80. 그러니까 아주 아이디어란 정확한 그 정상 혈압은 120에 80인데 네네. 130에 80 이상이 되면 고혈압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빨리 주치의 선생님 찾아가셔서 진단 받으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병원에 가시는 게 좋네요. 예, 그럼 그렇죠. 고혈압이 그렇게 좀 무서운 질병들이 합병증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예. 어떤 합병증들이 좀 있나요? 그렇죠. 이제 고혈압이 있으시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증상이 없어요. 네. 한 5년, 10년간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10년, 15년 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에 물이 흘러가는데 네네. 물이 천천히 흐르면 파이프 안에 이제 손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이프 안에 물이 세게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네. 그 파이프 안에 있는 그 막 같은 게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되면 그 파이프 안에 막이 손상이 되면 이 동맥경화가 되는 거죠. 오. 거기 안 좋은 물질들, 콜레스테롤, 혈소판 같은 게 네. 침착이 되면서 혈관이 좁아져요.
혈관이 좁아지는데 그러니까 찌꺼기 같은 게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혈관에 찌꺼기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하다 혈관이 막히는 게 이제 뇌에서 일어나면 그게 뇌경색, 중풍이 되는 거고요.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이 되고 또 그런 혈압이 오래되면 콩팥에 있는 혈관도 손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만성 신장병 같은 게 올 수가 있고 또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은 이제 다리에 동맥경화가 돼서 다리가 아프신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합병증들이 네. 한 10년, 15년 뒤에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혈압을 빨리 디텍션해서 예방하지 않으면 네. 10년, 15년 뒤에 중풍, 심근경색, 신장병으로 고생을 하게 돼요. 거의 무슨 시한폭탄 같은 거네요. 그렇죠. 언제 시한폭탄. 어디서 탁 터질지 모르니까. 예, 그렇죠. 맞아요. 그거 아주 좋은 비유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이러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아까 45%, 48%가 고혈압을 예. 앓고 있다고 했는데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고혈압 환자 중에 한 90% 정도는요. 저희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원인을 몰라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를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본태성 고혈압. 예, 고혈압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네. 유전적인 인자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님이 고혈압이신 분들은 자제분들도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결국 유전적인 유전적인 거구나. 요인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뭐 살이 많이 찌셨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 그런 것도 다 고혈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90% 환자에서는 저희가 원인을 잘 몰라요. 아. 유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짜게 드시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확실한 원인을 몰라. 그래서 90%를 저희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그러고요. 네. 간혹 한 10% 정도 환자분들 중에서는요. 저희가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 그거는 뭐예요? 굉장히 드물게 그런 경우는 2차성 고혈압이라 그러는데요. 네네. 몸에 이제 어떤 종양이 있어서 그 종양이 아.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 있거든요. 드물게. 네네네. 그러면은 아무리 약을 써도 그런 분들은 혈압이 안 떨어져요. 아, 종양이 문제라서. 예. 오. 최근에 제가 본 환자분들 한 명 그 시니어 분이 계시는데 네. 저한테 오실 때마다 혈압이 180, 190이세요. 너무 높으시다. 네. 처음에 오셨을 때 180이어서 제가 혈압약을 보니까 혈압약을 4개를 들고 계세요. 오. 근데 180이셔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혈압약을 이제 조금씩 올려서 제가 한 2-3번 정도 봤는데 진짜 저한테 오실 때마다 180, 오실 때마다 190이세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어머님 혹시 약 안 들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환자분이 약 꾸준히 먹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원인이 있는 고혈압인 것 같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몸에 종양이 있으셨어요. 아. 그 종양에서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네. 그 호르몬이 혈압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써도 혈압이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시는 분들은 그 종양을 제거를 하면 혈압이 정상이 되세요. 예, 그거는 아주 행복한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정도 케이스예요. 차라리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원인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면 그래서 그걸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장,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도 네네. 혈압이 올라가실 수 있고 몸에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대부분은 90% 대부분은 저희가 원인을 잘 모르는. 근데 이것도 많이 발생하는 나이대나 성별이 있어요? 고혈압이요?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 중에서는요. 한 25세에서 35세 정도 사이에 그때쯤 고혈압이 많이 발생을 하세요. 생각보다 어리네요. 맞아요. 그때쯤 발생하시는 분이 많고요. 네. 뭐 드물게는 40대, 50대에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혈압은 젊을 때 예, 발생을 하시고요. 이 나이와 혈압과의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네. 이제 나이 드는 것도 좀 서럽긴 한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혈압이 계속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이제 몸에 있는 혈관들의 이제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서 네.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그렇게 혈압이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을 볼 때 혈압이 조금 애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120에 80인데 네. 어떨 때는 140에 90이다. 네. 평균을 해보면 130에 80이 되는 것 같은데 고혈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저는 혈압약을 드시라고 권유를 해요.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혈압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좀 미리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청취자분께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예. 혈압약을 바꾸고 나서 혈압이 65에서 95가 나오는데 너무 낮지 않나요? 라고 하셨어요. 65에서 95는 앞에 게 95, 뒤에 게 65란 얘기신 것 같은데요. 네. 예. 보통 저희가 이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느 네. 정도 혈압을 유지해야 되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120에 80 정도로 유지하시면 제일 좋고요. 네네. 그게 힘들면 130에 80 이하로만 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95에 65면 너무 낮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러시는 주치를... 경우에는 주치 선생님을 보셔서 네. 약을 좀 줄이셔야 돼요. 예. 요거는 진짜 좀 상담을 직접 가셔서 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치 선생님 보시거나 아니면 네. 심장내과 선생님 보셔서 95에 65면 너무 낮으세요. 보통 120에 80이 목표고 네. 뭐 110에 70 그 정도까지도 괜찮은데 네네. 앞에 게 너무 낮으니까 100보다 떨어지면 네네. 어지러우실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신을 잃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을 끊으시거나 아니면 네. 주치 선생님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압을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던데 요거는 혈압과 관련은 없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이제 뇌출혈이나 이제 심근경색이나 중풍이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혈압이고요. 네네. 혈압 말고도 다른 원인이 있어요.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네. 아니면 이제 담배를 피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높지 않더라도 네네. 혈압이 정상이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중풍이나 이런 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혈압이 가장 많은 유병률을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혈압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오늘 고혈압 이야기하니까 질문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오늘 제 전문 분야가 고혈압이라서. 그러니까요. 예.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예. 그 광고를 잠깐 듣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마저 또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방법이랑 치료 방법도 우리 궁금하잖아요. 네. 광고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재형 심장내과의 조재형 원장 모시고요. 고혈압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질문 셔틀을 마저 해볼게요. 파스차 킴님께서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짜게 먹는 게 안 좋은가요? 달게 먹는 게 안 좋은가요? 아들이 음식 먹을 때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어서 먹는데 괜찮은지요? 둘 다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정답은 뭐 둘 다 안 좋겠죠. 짜게 드시면 몸에 안 좋고 달게 먹는 네. 것도 몸에 안 좋고. 네.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째, 짜거나. 네. 둘째, 달거나. 네. 아니면 셋째, 지방이 많은 음식. 튀기거나. 그 세 개가 가장 안 단짠이 좋아요. 제일 맛있어요. 요새. 단짠, 네. 그죠? 그게 제일 안 좋은데 단짠 기름진 거 세 개가 안 맞아요. 좋은데 그 세 가지에 따라 질병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짜게 드시는 분들은 고혈압이 많이 생기고요. 네네. 달게 드시면 아무래도 당뇨가 많이 생기고 지방을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늘어나실 것 같아요. 그렇구나. 혈중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세 개가 성인병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시면 나중에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하셨습니다. 저는 심장내과이기 때문에 네. 짜게 드시는 게 당연히 안 좋겠죠. 달게는 좀 드셔도 짜게 소금을 드시면 좀 덜. 아니 근데 한식이 짠 거 진짜 많잖아요. 찌개, 뭐 국, 반찬들도 그렇고. 그렇죠. 안 이게 짤 수가 없긴 한데.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네. 30년을 살다가 미국에 건너왔는데요. 네. 참 이 한국 음식을 너무 맛있는데 너무 짠 음식들이 많아요. 일단 저희가 좋아하는 김치 소금 이제 소금에 진짜 절인 많이 거고, 들어. 네. 그다음에 젓갈도 소금에 절인 거고요. 그다음에 라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맛있겠다. 갈비, 뭐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안 짠 게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면 당연히 이제 그 소금 섭취가 많아지니까 그렇구나. 예, 그게 좀 딜레마고요. 한국 분들 중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이 일단 다 짜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짠 게 왜 몸에 안 좋느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그 사람의 몸이 70%가 수분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그 수분에 이제 짠 농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짠 걸 많이 드시면 네. 이제 그만큼 농도를 맞추려면 물을 네네.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사람 몸에서 이제 짠 걸 많이 먹을수록 물을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몸에 있는 그 혈액의 볼륨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의 볼륨이 늘어나면 심장에서 그 혈액을 우리 전신으로 그 혈액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심장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그렇죠. 거죠. 심장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쓰는 혈압약 중에 하나가 이뇨제가 있어요. 수분을 배출시켜주는 수분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것만으로도
몸에 있는 혈압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짠 게 안 좋은 거는 짠 네. 걸 먹으면 그만큼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네. 몸에 이제 그 볼륨이 늘어나는 거죠. 피의 볼륨이.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이제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짠 거는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짠 걸 안 먹느냐? 네. 그렇다 김치를 안 먹을 수도 없고. 아니 그리고 미국 음식 사 먹어도 진짜 짜요. 미국 맞아요. 음식도. 미국 음식 피자도 짜고 네. 돈가스 저기 핫도그도 짜고 네. 모든 게 다 짜요. 그래서 그 덜 짜게 먹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라면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김치를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줄이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국을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그죠? 된장국, 김치국. 꼭 하나 국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밥이랑 국이 있어야 되는데 네. 국을 먹는 문화가 그 한국 문화가 유일한 문화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는 국물은 잘 안 먹는데 네네. 그래서 드실 때 국물을 조금 적게 드셔야 돼요. 아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라면을 드시더라도 네. 면 같은 것만 좀 드시고요. 국물도 네네. 조금 드시되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그래서 참고로 저는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그 나트륨 섭취 권장량이 네.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의 한 70% 80%가 들어있어요. 그 하나 먹으면 하루는 땡이네요. 그렇죠. 그쵸? 근데 라면 하나 안 먹잖아요. 저도 한 개 반 먹는데 뭐 2개 드시는 분들도 네네. 많고 그러면은 하루 먹어야 될 나트륨 섭취량의 150% 막 이렇게 섭취를 하시는 거세요. 한 끼에. 그럼 아침에도 이제 식사하시고 뭔가 점심에 먹어야 라면 드시고 되니까. 저녁에 다른 걸 드셔야 되면 그 나트륨 섭취량의 뭐 200% 300%를 드시는 거예요. 괜찮은 이렇게 한국 성인분들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 다음 질문이 예. 뇌허혈이 왔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높은 혈압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요? 하셨는데 일단 뇌허혈이 뭐예요? 예, 뇌허혈이라는 거는요. 네. 이제 중풍이 오셨을 때 뇌에 있는 혈관이 좀 막혀서 뇌 피 공급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그럼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피 공급이 안 되는 거니까 예. 혈압을 높게 해서 피를 가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방금 질문 주신 분은 메디컬 필드에 있으신 분 같아요. 예, 이 질문이 그러니까 상당히 전문적이고 뇌허혈은 처음 들어봐서. 예, 저를 골탕 먹이려는 질문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중풍이신 분들 중풍으로 환자가 입원하시면 네. 혈압이 굉장히 높아지시거든요. 보통 180, 190, 200까지 혈압이 올라가세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정상으로 안 떨어뜨리고요. 어느 정도 혈압을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혈관이 많이 좁아져서 네.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혈압을 떨어뜨리면 뇌의 혈액 공급이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뇌 허혈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혈압을 높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120에 80, 130에 80 정도로 혈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혈압은 정상인데 10수년 동안 좌측 가슴이 찌릿찌릿 아프다고. 근데 주변에 저는 이런 분들 한 분씩 봐요. 네. 실제로 너무 그 가슴 통증이 있어서 911 부른 경우도 있고, 근데 막상 그 대원들이 오면은 괜찮아져서 병원까지는 안 가지만 맞아요. 가슴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근데 예. 어디 이렇게 검사를 받으면 어디가 문제인지는 잘 안 나오고 예.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일단 검사를 해봐야지 알겠는데요. 네네. 대부분의 환자분들 중에 이제 가슴이 아프다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면 대충 이게 심장에서 온 가슴 통증인지 네네. 아니면 뭐 위식도 역류나 스트레스나 아니면 근골격계에서 오는 그런 통증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심장이 아프셔서 가슴이 아픈 경우는 최소한 5분, 10분 정도는 심장이 아프세요. 좀 길게 아파야 되는구나. 네네. 최소 2, 3분 정도. 그 정도 아프시면 그 통증 기간이 그 정도 2분에서 3분, 5분, 10분 정도 되시면 심장에서 올 가능성이 많고요. 네네. 근데 가끔가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장이 1초, 2초 아프다 말았다. 그냥 찌릿찌릿할 때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거의 심장에서 오실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2, 3분 정도 이상 아파야 저희가 이제 그런 가슴 통증이 심장에서 온다고 보고요.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주치 선생님 보시고 아니면 심장내과 선생님 보시고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네네. 검사를 했는데 모든 검사가 다 정상이다. 네네. 그러면 이제 좋은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원인은 잘 모르지만 네네. 심장에서 오는 가슴 통증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주치 선생님들 보셔서 이제 위식도 역류 같은 경우도 가슴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네. 스트레스로 인한 가슴 통증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젊으신 남자분들, 여자분들 가슴 네네. 아프다고 오시면
거의 한 90% 이상은 스트레스성이세요. 요새 그렇기 아침에 때문에 눈 뜨면 스트레스라 그렇죠. 저도 지금 아침부터 환자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혈압약 질문하신 분도 계신데 혈압약이 강하면 그러니까 자신에게 좀 강하면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최근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유의 수치가 나와서 걱정이 좀 되시나 봐요. 혈압약 때문일 수도 있어요? 뭐 일단 여러 가지 제가 수치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네. 뭐 혈압약을 과하게 먹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오히려 심장약을 약하게 먹으면 그 혈압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좀 약화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예, 근데 그런 제가 대답해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혈압 수치나 신장 기능의 어떤 변화 이런 걸 다 보고 검사를 받아야 해보고,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네. 심장약을 과하게 먹는다 그래서 신장에 무리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들 국물 금지, 건더기만 먹기 막 주문처럼 외우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빨리 예방법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고혈압 얘기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면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방은 청취자분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다 한 것 같아요. 첫째, 일단 안 짜게 드셔야 돼요. 짜게 먹지 말기, 건더기만 먹기, 건더기만 국물 먹고. 금지. 맞아요. 짜게 드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채랑 과일 같은 걸 많이 드셔야 돼요. 어렵다. 채소. 채소랑 야채를 많이 드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칼륨을 많이 섭취를 하면 그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칼륨이요? 칼륨이 높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대부분의 과일들은 다 칼륨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채, 과일 이런 걸 많이 드시면 칼륨 섭취가 높기 때문에 몸에 있는 나트륨 배출을 돕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지방 유제품. 유제품도 좋아요?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low fat milk, 그다음에 뭐 low fat cheese 이런 거 드시면은 그런 것도 이제 나트륨 배출을 좀 돕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자기 키나 나이에 따른 그 표준 몸무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체중 과다가 되거나 비만이 되거나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세요. 그리고 이제 살을 빼시면 혈압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몸무게를 1kg 줄이면 혈압이 1ml mercury 줄어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몸무게가 80kg이셨던 분이 70으로 줄이시면 혈압이 10이 줄어드세요. 그러면 135에 85셨던 분은 뭐 125에 뭐 82, 3 정도가 돼서 이제 고혈압이 안 되는 그런 게 되겠죠. 혈압이 좀 낮아지시니까. 되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네요. 체중이. 맞아요. 체중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몸에 살이 많으면 그만큼 심장이 눌리니까. 그렇죠. 눌리는 건 아니고요. 눌리는 건 아니고 몸에 살이 많으면 그만큼 피 볼륨이 늘어나잖아요. 피 볼륨도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심장이 많은 그 면적에 피를 공급해야 되니까 심장이 이렇게 막 힘들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빠지면 그런 줄 몰랐네. 몸에 있는 볼륨이 줄어드니까 심장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만하고 그 고혈압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살쪄서 속상한데 혈압까지 높아지면 너무 속상할 것 같다는. 그리고 다른 분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와서 질문 잠깐 할게요. 갱년기가 오면 심장이 심하게 뛰는데 그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심하게 뛰는데 이거는 병원에 근데 막상 가면 뛰지 않는데요, 빠르게. 맞아요. 이건 또 제가 나중에 와서 얘기 드릴 건데 부정맥이라고 하는데요. 가슴이 빨리 뛰다가 정상적으로 뛰다가 빨리 뛰다가 정상적으로 뛰다가 그러신 분들은 부정맥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부정맥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개발된 패치 같은 게 있어서요. 그 패치는 몸에 2주 동안 붙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맥을 다 레코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 보시고 아니면 심장내과 선생님 보시고 그 패치 모니터링 검사를 하시면 부정맥 진단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병원 가서 정상이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갈 때마다 정상이시니까 패치를 하시면 집에 가시면 이제 그게 디텍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칼륨 많은 채소, 야채, 과일을 얼른 검색을 하셨나 봐요. 수박, 바나나, 키위, 딸기, 버섯, 호박, 미역, 시금치, 부추, 상추 많다고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약을 드시는 분들 저는 주변에 그러니까 뭐 45%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주변에도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맞아요. 약 드시는 분들이 가장 늘 물어보는 게 궁금해하는 게 이거 평생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약을 매일 평생 먹어도 약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가? 요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듣고요. 그렇죠. 모든 약이 부작용은 다 있어요. 아쉽게도. 근데 혈압을 컨트롤하는 그런 많이 저희가 쓰는 약은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고 조사를 해서 네. 그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만 최대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드시는 고혈압 약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좋은 약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네네.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선생님들이랑 상의해서 네. 저희가 그런 약은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고혈압이 있으시면 약은 한번 드시면 계속 드셔야 돼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좋은 습관 같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예. 덜 짜게 먹고 예. 운동도 하고 뭐 그 살도 빼고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좀 좋아졌어요. 예. 그러면 먹던 약을 중단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한 그래요? 100명의 환자들한테 이제 저희가 약도 드리고 네. 생활 습관도 바꾸라 그러시면 한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환자분들은 생활 습관을 굉장히 많이 바꾸셔서 혈압이 정상이 되세요. 오히려 좀 낮아져서 저희가 혈압약을 스탑해도 혈압이 정상으로 되세요. 근데 한 95명의 환자분들은 네. 이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다이어트도 힘든데. 다이어트도 힘들고 아니 살 빼는 것도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혈압이 높아지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살 빼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습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짜게 먹는 거를 덜 짜게 먹는 거. 그리고 술 드시는 분이 술을 갑자기 끊는 것도 힘들고. 술도 먹으면 안 좋아요? 술과 혈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술 많이 드시는 분들 혈압이 높아지실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질문이 있죠. 술 드시는 분들은 끊어야 돼요? 아니면은 조금은 먹어도 돼요? 술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 얼만큼이에요? 저희 심장학회에서 추천해 드리는 바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양은요? 양은요 보통 와인 한 잔, 2잔. 너무 적다, 그렇죠? 소주로 따지면 한 2-3잔 정도 돼요. 맥주로 따지면 한 캔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그 정도는 괜찮은데 네네. 이제 그걸 넘어서게 되면 뭐 일주일에 2-3번 친구들 만나서 소주를 한 병씩 드신다. 그거는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다른 분이 저하 체중의 저혈압입니다. 그러면 저는 체중을 늘리면 돼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뭐 그렇죠. 저체중이신데 혈압이 낮으시면 체중을 늘리시면 혈압이 좀 높아질 수 있고요. 근데 태어나실 때부터 혈압이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마르신 분들은 혈압이 뭐 95에 65 항상 그렇게 유지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낮은 거네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 혈압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전혀 걱정을 안 하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혈압이 낮은 상태로 오랫동안 그 혈압이 유지되기 때문에 위험한 가능성도 없고요. 뭐 괜찮으세요. 그 정도로 유지하시면 돼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고르신 분들은 혈압이 좀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살을 찌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저체중이면. 맞아요. 저희가 조사를 하면은요. 네. 정상 체중을 유지했을 때가 가장 수명이 오래 살고요. 그다음에 저체중이거나 그다음에 체중 과다거나 비만이면 수명이 좀 짧아요. 근데 체중 말씀 나왔으니까 근데 체중이 적게 나가도 왜 지방이 많아서 그런 그러니까 마른 비만? 맞아요.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은 그래도 지방을 빼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지방이 많은 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지방을 빼시고 운동을 하셔서 근력을 키우셔서 정상 체중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죠. 그리고 술이 약에 미치는 해로움도 궁금하다. 그러니까 뭐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 더 안 좋아요? 그 혈압 약 중에 간으로 배출되는 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혈압약을 먹으면 그 혈압약이 배출이 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신장으로 배출되는 약이 있고 간으로 배출되는 약이 있어요. 근데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뭐 간 기능이 정상이시면 괜찮지만 술을 많이 드셔서 간 지방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간 경화가 있으시거나 그럼 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혈압약을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혈압약을 드시는 게 이제 혈압약이 배출이 잘 안 되면서 혈압이 또 많이 떨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의사로서 술하고 약하고 같이 드시는 거는 그건 안 좋은 일이에요. 이미 고혈압 약 드시고 계신 분들은 술을 아예 안 드시는 것도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술은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1시간 다 흘렀는데 많은 분들이 그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다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예. 처음 라디오 코리아 이제 굿데일리에 나오셨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예, 오늘 저는 심장내과 의사로서 가장 그 환자분들이 많이 앓고 계시는 고혈압에 대해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혈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유병률은 많지만 환자분들이 본인이 혈압인 줄도 모르고 네네.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많이 아시고 고혈압에 대해서 빨리 예방을 하시고 치료를 하셔서 청취자분들이 좀 오랫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면 저는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와서 좋은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